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건물만 매각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을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이니 여러분들 검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같이 한번 봐보면 사건 번호는 2012 타경 3200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나왔었던 물건인데요. 물건 종별을 보니까 대지가 경매물건 나왔고 그 토지 면적은 116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보니까 건물은 뭐라고 써 있느냐? 건물은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 물건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만 매각 이렇게 써 있죠. 즉 법전지 사건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건물이 같이 있는데 그 토지만 매각한다던가 그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이 바로 법전지 사건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물건은 그 토지만 매각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는데 최초의 간전평가 금액은 11억 정도 받아서 나왔다가 나중에 낙찰될 때는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4억 2천만 원 정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그 토지 가격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걸 4억대 낙찰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땅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이 나왔었던 사건이었는가 같이 한번 사진을 봐보면 자 보니까 토지상 위에 건물이 제작이 올라가 있죠. 제작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 부분에서 토지만 팔고 여러분들한테 건물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여러분들 낙찰받게 되면 저 토지만 낙찰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었다는 건데 자 이건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사건은 법전지 사건 인정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만약에 저 건물에 법전지 사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토지 낙찰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건물은 법전지 사건 인정되면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짜리겠습니까? 저건 당연히 30년짜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법전지 사건 인정된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저 건물 소유자한테 내 땅을 비워줘야 된다. 그런데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수준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는 만약에 그 땅이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그러면 연 그 토지 감정가의 4에서 5% 정도 수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로 나왔던 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땅이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 지역으로 들어간다. 땅값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료도 비쌉니다. 그런 상업지역은 그 땅의 감정가격의 6에서 8%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아닌 그냥 일반 기타 지역이다. 그러면 1에서 3%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법전지상권 연관해서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거지역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지료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을 여러분들이 지료를 얼마 정도 수준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그 땅의 용도 지역을 봐야 돼. 그 땅의 용도 지역을 한번 봐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 주거지역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몇 프로 정도 지료받을 수가 있다? 5%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아까 전에 이거 땅 낙찰받은 사람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이 4억 2천만 원에 대한 5%를 받게 되는 걸까요? 지료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 이 땅의 감정 가격의 5%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즉 법전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으면 땅값을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지료를 청구할 때는 원래 그 땅의 감정 가격의 5%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다. 그럼 이 땅 아까 전에 감정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 물건이었습니까? 토지만 11억. 나는 이 물건을 4억 2천만 원 낙찰받았지만 지료는 얼마에 대한 5%를 받는 거다? 11억에 대한 연 5%라고 하면 1년에 지료가 얼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5,500만 원.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돈 들어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 사람이 30년 동안 지료를 내주겠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상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료, 그 건물 소유자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 못할까요? 감당 못합니다. 지료를 감당하는 그런 건물 소유자는 거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법전지상권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지료 못 내겠죠?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2년만 기다리면 된다. 2년 이상 연체되게 되면은 그 법전지상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법전지상권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사례를 한번 같이 봐보면 2013 타경 1266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물건 종별은 주택이 겸해 물건 나왔던 사례고
토지 면적을 보니까 이번엔 반대로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은 한 36평 정도 되는데 해당 사건은 뭐만 매각하는 사건이다?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이었다. 아무래도 주택 물건인데요. 토지가 빠지고 그 건물만 매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감정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었던 사건이었냐면은 850만 원에 나왔던 사건인데 이것도 2차자가 2명이나 들어갔어요. 토지가 빠지고 건물만 나온 게. 2차자 2명 들어가서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3,7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자그마치 몇 프로에 낙찰이 됐는가? 432%에 낙찰이 된 사례인데요. 그러면은 야 건물만 매각이 나오긴 했지만 건물을 진짜 잘 져놨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욕심을 부렸나? 생각이 들어서 사진 한번 같이 봐보니까 이러한 주택이 경매물건 나왔었다라는 거죠. 야 일단 저게 몇 년 된 건물이야, 그렇죠? 탐나서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집 일부를 보니까 옆에 일부는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위쪽에서 모습을 한번 봐보면은 야 이거 완전 폐가죠, 폐가. 내부 사진도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집안 상태가 이래요. 참 재밌는 거. 이런 집이라고 하더라도 법전지상권 인정되면 최단 존속 기간 몇 년 나온다? 거의 30년짜리입니다. 벽에 뭐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시멘트 발라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법전지상권 인정되면 30년짜리 물건인 건 맞습니다. 과연 해당 물건은 가장 키포인트가 저 건물의 법전지상권 인정될지 안 될지가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건축물에 법전지상권 인정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찾아야 돼. 건물에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언제입니까? 2007년 11월 1일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됐죠. 토지의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찾아보세요. 토지의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12년 7월 6일 날 설정됐죠. 어디에 설정된 게 더 빨라요? 건물에 설정된 게 더 빠르죠. 그럼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그 토지 지상위에 건물이 있었으면 되는 거고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라고 하면 해당 사건은 법전지상권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2007년 11월 1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으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고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이런 거 이루어졌겠죠. 건물이 있었다. 2007년 11월 1일 기준에 그때 당시 건물 소유자는 누구였었습니까? 송모식이. 그렇죠? 송모모 씨가 건물 소유자였다. 그러면 2007년 11월 1일 기준에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도 누구였으면 되는 겁니까? 송모식이. 보겠습니다. 보니까 2007년 11월 1일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 누구죠? 송모 씨. 동일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법전지상권 인정된 사례가 맞았던 사례라는 거죠.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건물을 쓸 수가 있는 물건은 맞긴 맞았다. 그런데 저 건물 30년 동안 쓸 수 있었다라고 해갖고 430%나 낙찰받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당 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400% 넘게 낙찰될 수가 있었던 사례였죠. 추가적으로 좀 더 재밌는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인데요. 사건 번호를 보면 2021 타경 755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를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이 나와 있었고 토지는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토지는 매각채. 건물 면적은 한 41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이었다. 자, 그런 물건이 최초의 관전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가? 3,180만 원 정도 나왔다가 얼마에 낙찰이 됐나? 7,15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이 차자는 자그마치 18명이나 들어온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건물에 법전지상권 인정 안 되는 사례였어요. 법전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건물에 18명이나 이차에 들어와서 224%에 낙찰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건물에 법전지상권 인정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을 수가 있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소유나 그 지자체 소유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건 낙찰받아도 된다. 그런 물건 오히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일단 토지가 국유지라는 거죠. 그 지상에 있는 건물 여러분 낙찰받으면 일단 법전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겠지. 왜냐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을 수가 없으니까. 법전지상권 인정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는 안 당한다는 겁니까? 철거는 안 당한다. 철거는 안 당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철거 안 당하는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방법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바로 뭐냐면은 그 국유지를 갖다가 아예 내가 매매로 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국유지 불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국유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임대해서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이제 점용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국유지를 갖다 아예 매매로 살 수도 있고 임대를 통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그 건물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국유지를 갖다 매매로 살라고 했을 때는 그 국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우선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갖다 이제 수의 계약을 체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국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아놓고 나중에 국가 소유 있는 땅을 갖다 사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수입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 나온다라고 하면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다. 해당 사건은 토지 소유자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강모모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 강릉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강릉시 지자체 소유에 있는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국유지 위에 있는 건물만 매각에 나온 거 사례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 그 국유지를 내가 매매로 살 수가 있는가? 불화받을 수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강릉시청에 전화하셔갖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점용 허가를 내서 계속해서 땅 임대해서 쓸 수가 있느냐? 1년의 임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해야 되는가?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건물이 겸해물건 나왔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이러한 오래된 주택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례였는데요. 보니까 연식이 한 몇 년 정도 된 주택 건물처럼 보이시나요? 저 땅은 강릉시 소유의 땅이라는 거고 그 땅 위에 주택을 지어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물건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뭐 기와도 새로 한 것처럼 보이고 페인트도 새로 칠한 것처럼 보여서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사용승일을 한번 봐볼까? 보니까 194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1945년도에 지어졌으면 거의 뭐 8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양호해 보이긴 해요. 옛날 집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죠? 옛날 집은 다 이렇게 마루가 있었고 이 공간이 뭘까요? 여기 주방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약간 이제 창고 공간도 보이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건 짠 이거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화장실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 화장실 밖에 있던 집 살았었죠. 그렇죠? 자, 그런 주택이 겸해먹고 나왔었는데 건물이 뭐 잘 되어 있어갖고 많은 사람이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죠. 해당 물건이 많은 사람이 위치에 들어왔던 포인트는 바로 뭐냐?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자지도를 띄워서 위치를 한번 같이 봐보면 위치가 기가 막히죠? 강릉에 가보시면 그 바닷가 소도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근에 들어가는 물건이었다. 이 정도 거리면 이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요즘에는 이 지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잘을 대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잘을 한번 대볼까? 대보니까 이게 뭐야? 100m도 안 되네요. 보니까 도보가 빵분 이렇게 나오는데 빵분은 걸릴 수는 없으니까 도보 1분 정도로 한번 해보죠. 도보 1분 거리에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이 물건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각되긴 했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 세컨하우스 하나가 저기 있다라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여름철에 뭐 휴가 갈 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내 집 가서 놀면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로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거는 민박 용도로 또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창출할 수가 있는 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다, 입지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 토지가 강릉시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그 토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다.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전화해 봐야 되는 건 어떠한 내용으로 전화해 봐야 된다? 강릉시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저 땅 살 수 있느냐, 불화받을 수가 있는지 첫 번째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 그 땅 불화받을 수가 있어서 이 건물을 양성화만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릉시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건물 낙찰 받을 건데 혹시 불화가 가능한 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강릉시청 그 담당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지역에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땅만큼은 절대 불화를 안 해준대요. 그러면은 제가 점용허가를 내갖고 임대를 쓸 수는 있습니까? 그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1년치 임대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9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의 지료가 9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준입니까?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8만 원,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내면서 바닷가 바로 앞에 내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럼 너무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 아닐까요? 이 물건을 또 반대로 민박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성수기 같은 경우 하루에 얼마씩 나올까요? 그때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던데요? 1년의 지료가 90만 원인데 하루에 3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수익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전에 그 집 상태를 봤을 때는 이거 과연 사람들이 민박에 들어올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요즘 오히려 젊은 층 세대들은 저런 데 하루 빌려서 묵는 걸 굉장히 더 선호하더라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릴 때 좋은 그런 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물건은 괜찮은 물건이었었다. 오케이. 자, 이 물건은 이제 입찰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날에 강원도로 떠나면 돼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2월 7일날 법원에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은 이 물건 입찰하러 가는 날 새벽에 제 이제 딸이 좀 나이가 어린데 새벽에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조그만 놈을 들쳐갖고 응급실을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이제 퍼져버리는 바람에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 가길 잘했어요. 왜냐면 저는 5천만 원 정도 쓰려고 그랬거든요. 가면 어차피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안 가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물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건물만 매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을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이니 여러분들 검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을 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 땅을 먼저 싸게 낙찰받아요. 땅을 싸게 낙찰받고 나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버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 여러분들이 싸게 갖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수입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토지 낙찰 받아먹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향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건물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토지 낙찰 받으면은 그 건물 소유자에 찾아가겠죠. 만약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서 내가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철거하느니 내 헐값이라도 이 건물 좀 사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도 철거 당하느니 조금이라도 돈 받고 나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토지도 싸게 사고 건물도 헐값에 갖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근데 만약에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죽어도 안 팔겠대. 그냥 철거 당하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됩니까?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내 땅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일부러 지료를 청구해버립니다.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더라도,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두형이라 하더라도 지료 청구해. 지료 청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료 못 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료를 못 내게 되면 그 지료가 연체되게 되고 난 그 받을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채권. 그 받을 돈 채권을 갖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경매에 넣어버릴 수가 있겠죠. 경매를 넣어버리면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는 건물이면은 나한테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가처분을 같이 설정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와 상관없이 낙찰자한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건물만 매각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는 무시무시한 뭐가 설정되어 있다? 건물 철거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그 건물에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낙찰 못 받지. 오직 누구밖에 낙찰 못 받습니까? 토지 소유자인 나밖에 낙찰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가장 좋은 그림 중에 하나다. 그럼 관련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를 같이 보시면 2009타경 4535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나와 있었던 물건인데요. 종암동 하면은 어디쯤인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종암동? 혹시 우리가 이제 종암동 하면 잘 모르는데요. 종암동 바로 옆 동네가 안암동이에요. 안암동에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고려대학교가 있는 동네죠. 물건 준별해 보니까 대지가 경매물건 나왔었고요. 그 토지 면적은 61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매각 물건을 보니까 토지만 매각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최초의 간전평가 금액은 한 9억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나온 걸 어떤 분이 2차에 들어가셔서 8억 1,300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였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렇게 지상에 제다운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한테 뭐만 매각하는 물건이었다?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이었다. 과연 해당 토지는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이었는지 안 좋은 물건이었는지 일단 위치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전자지도를 띄워서 위치를 한번 봐보니까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죠. 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뭡니까? 이게 고려대학교
그러다가 바로 인근에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저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이나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겠다. 그렇죠? 저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받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은 물건이 나왔었는데요. 해당 물건이 이제 토지만 매각을 받았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 법전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낙찰받은 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그 지료를 갖다 일부러 연체시켜서 건물까지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나중에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는가?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2 타경 17746번 사건입니다. 소재는 똑같아요. 이번에 물건 종별을 보니까 뭐가 경매물건 나왔냐면은 근린 주택이 경매물건 나왔고 토지 면적은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지금 매각에 나와 있죠. 근데 그 건물만 매각에 나온 걸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건물 맞죠? 토지 낙찰받은 부동산이었는데 건물까지 경매가 넘어가게 된 사건이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물건이 최초의 간전 가격이 4억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가 결국 2억 2,500만 원 정도 낙찰된 사례였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 나중에 이 건물만 매각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가처분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그 가처분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무슨 가처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죠. 이 이모 씨는 일전에 토지를 낙찰받은 그 이모 씨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건물 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언제 설정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건물이 이제 경매에 나왔잖아요. 이 건물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낙찰 못 받죠. 오히려 누구만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모 씨만 낙찰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도 누가 낙찰받았는가? 그 이모 씨가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전지상권 사례는요. 일단 포인트는 토지를 갖다 저렴하게 사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오고 만약에 그 건물이 법전지상권 인정 안 되는 사례다. 1년만 지로 연체시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법전지상권 인정되는 사례다. 일부러 2년에 연체시킵니다. 2년에 연체시키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법전지상권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경매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게 법전지상권이다. 여러분들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치권하고 법전지상권 중에 자기한테 성향이 더 맞는 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 주변에 그 특수경매물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재밌는 게 바로 뭐냐. 유치권 하는 사람은 유치권만 합니다. 법전지상권 하는 사람은 법전지상권만 해요. 두 개 같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한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시면은 그런 부동산 경기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특수경매에 마음에 드시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